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시대 특성을 고려한 글읽기 챕터에 들어가는, 여기 보시면 시대 특성을 고려한 글읽기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예덕선생전을 얘기를 주자면, 이제 조선 후기에 과연 그 실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이제 챕터 속에서, 거기 안에 이제 그 작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라인에서 그 작품을 집어 넣는지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조금 더 작품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있는 이제 예덕선생전을 배울 건데요. 페이지는 162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166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줄거리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까요? 열컷 고전소설, 오늘은 작품의 주인공을 초대했습니다. 예덕 선생님, 무대 위로 올라오시죠. 예덕 선생님, 저기 엄행수. 저 불렀습니까? 예덕 선생님이라길래 어느 지체 높은 양반님 부른 줄 알았습니다. 냄새. 마을분들은 엄행수라 부르지만 존경받는 선귤자께서 예덕 선생이라고 칭하시더군요. 두 분이 친구 사이라죠? 아이고, 그런 말씀 마이소. 언감생심 저 같은 산것이 어찌 양반님네하고 친구가 되겠습니까? 얼토당토 안 합니다. 이상하네요. 한 분은 친구라 하고 한 분은 아니라 하고, 어찌된 사연인지 작품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박지원의 소설 예덕 선생전입니다. 선귤자라는 선비에게는 예덕 선생이라는 벗이 있습니다. 예덕 선생은 똥걸음을 퍼나르는 나이든 일꾼입니다. 흔히들 그를 엄행수라고 불렀죠. 선귤자의 제자인 자목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문화에 들고자 하는 양반이 수두룩한데도 선생님은 그들을 다 물리치셨죠. 그런데 어째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저자를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벗이 되려 하십니까? 부끄러워서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야겠습니다. 그러자 선귤자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결점은 무엇인가 하고 슬쩍 물어보지. 그럴 때 장점만 이야기해주면 아첨하는 것 같아서 좋지 않지. 그렇다고 결점만 말해주면 그건 또 헐뜯는 것 같지 않겠나? 그럴 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결점 몇 가지를 이야기해준 다음에 장점들을 늘어놓으면 되네. 그럼 이 사람은 나를 제대로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친구로 지내려고 하겠지. 어떤가? 벗을 이런 식으로 사귀면 되지 않겠나? 자목이 발끈합니다. 선생님, 제게 시정잡배나 머슴들이나 할 행동을 가르치십니까? 그러자 선귤자가 말합니다. 보통 시정잡배의 사귐은 이익으로 하며 얼굴이나 알고 지내는 정도의 사귐은 아첨으로 한다네. 오직 마음으로 사귀어야 천년 전의 옛 사람뿐 아니라 만리 밖의 사람과도 우정을 나눌 수 있지. 그리고는 엄행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는 집은 흙벽에 볏짚으로 지붕을 덮은 움막이라네. 문이 작아서 새우등을 하고 들어가고 잠을 잘 때에는 개처럼 몸을 웅크리고 자지. 참으로 바보 같은 사람이로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지런히 마을에 들어가 사람똥, 말똥, 소똥, 개똥, 닭똥, 돼지똥, 똥이란 똥은 다 긁어간다네. 늘 똥과 함께 생활하니 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입니까? 하지만 그의 인격은 전혀 더럽지 않지. 욕심껏 많이 긁어 모은다고 해서 그에게 염치가 없다거나 양보심을 모른다고 욕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는 묵묵히 일에 열중하지. 칭찬받는다고 영광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누가 헐뜯는다고 해도 욕되게 여기지도 않네. 그가 전하는 분뇨 덕분으로 땅이 비옥해지고 밭농사가 풍작을 이루지. 하지만 그는 아침 저녁으로 먹는 밥 한 사발에 흡족해 한다네. 고기를 먹으려고 욕심 부리지도 않고 새 옷도 탐내지 않아. 하지만 정월 초하룻 날이 되면 갓을 쓰고 새 옷과 새 신을 갖추고는 어른들께 세배를 올리며 예를 지키지. 인사를 마치고 오면 다시 헌옷으로 갈아입고 똥지게를 지고는 일을 하러 간다네.
어맹수야말로 더러운 일을 하면서도 높은 덕을 쌓아가는 숨은 선비가 아니겠는가? 어맹수가 냄새나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지만 그의 삶의 태도는 향기롭네. 그를 통해 나는 깨끗함 속에서도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고 더러움 속에서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네. 그의 마음을 미루어 더 키워나간다면 성인의 경지에도 이를 걸세. 그러니 내가 어맹수를 스승이라고 부를지언정 어찌 감히 벗이라고 부르겠는가?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예덕 선생이라 부르는 걸세. 아, 이렇게 된 것이군요. 아니, 예덕 선생님께서는 예덕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지는 일자 무식입니다. 더러울 예자에 덕자입니다. 즉, 더러움을 통해서 덕을 쌓는다는 뜻이지요. 덕 쌓으려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저 지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예덕 선생님의 성실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분수를 지키는 자세 저도 배우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자만 논하는 양반계층이 아닌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사는 노동계층의 삶을 칭송한 예덕 선생전, 실사구시의 태도가 드러나는 작품이죠. 지금까지 연암 박지원의 한문소설 예덕 선생전이었습니다. 자, 잘 보고 오셨죠? 자, 이 예덕 선생전을 지은 작가는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교과서 보시면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자, 박지원이라는 사람인데요. 바로 이 사람은 조선 후기에 바로 이제 실학자예요. 실학자. 그래서 역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시장과 우물에서 우리가 박제가 공부했었죠? 똑같은 그 라인으로 바로 이제 역시 실학을 중요시하게 생각할게요. 실용적인 학문. 조선 후기에 그리고 역시 북학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당시의 중국은 이제 청나라였죠. 청나라의 문물을 본받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박지원의 작품은 언제든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박지원 쭉 보면 얼굴이 이렇게 생겼네요. 여러분 무섭죠? 자, 박지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제일 이제 외워보면 작품이 안 나오는 작품이 없어요. 진짜 보시면 허생전 이것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호질 이것도 나와요. 잘 나와요. 마장전 이것도 나오고요. 예덕선생 이것도 잘 나오고요. 민홍전 이것도 잘 나옵니다. 양반전 이것도 잘 나와요. 그래서 박지원의 소설은 다 여러분들이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시장과 우음을 했었던 박제가와 같이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배워야 한다라는 북학파의 중심에 있었고 이용후생의 실학을 강조했으며 실용적인 학문을 중요시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박지원이 지금 예덕선생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덕선생전에서도 바로 박지원의 그러한 생각, 실용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박지원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예덕선생전을 보면서 이제 그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할 때 선생님이 계속 이거 칠판에다 계속 쓰면서 아마 했을 거예요. 판서 이렇게 계속 하면서. 자, 여러분 이게 가장 이제 키포인트거든요. 예덕선생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누가 등장하면 바로 이덕무의 제자인 자목가. 그러니까 참고로 이덕무 역시요. 이 사람도 이제 교과서에 여기 나올 거예요. 이덕무도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덕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조선 후기의 실학자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글은 되게 독특하게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목은 바로 이제 이덕무의 제자고요. 바로 성귤자라고 여기에 나오는데 바로 성귤자는 이덕무의 호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덕무는 바로 이제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기 때문에 저 이덕무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누구에 대해서 대화를 했냐? 바로 이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자목과 성귤자가 대화를 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바로 예덕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목 같은 경우에는 예덕 선생에 대해서 겉으로만 보고 판단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예덕 선생이 뒤에 이제 글을 읽다 보면 나오겠지만 이제 똥을 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너무 더러운데 저 사람이랑 뭘 친구를 해요? 더러워 죽겠구만 이렇게. 그래서 겉으로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리고 이제 뒤에 읽다 보면 또 얘기를 해줄 텐데 양반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예덕 선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잠옷 같은 경우에는 당대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허위의식을 지니고 있는 당시에 이제 양반 지배층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선귤자 같은 경우에는 예덕 선생을 바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까 자목이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과 다르게 이제 내적인 특성에 주목해서 특히나 예덕 선생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덕목 있죠. 뭐 소박하고 뭐 검소하고 자기 일에 만족할 줄 알고 실용적인 것을 중시하고 예의를 강조할 줄 아는 이제 그런 태도를 중요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예덕 선생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이런 덕목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과연 어느 부분에 이런 예덕 선생의 내면이 잘 드러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선귤자가 바로 이제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기 때문에 이 선귤자가 바라보고 있는 예덕 선생의 이런 긍정적인 내면이죠. 이것이 과연 누구의 생각일까요? 이거 역시 이 글을 쓴 박지원, 바로 작가의 가치관하고 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목으로 대표가 되는 당시 허위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조선 후기의 지배층과 바로 이제 어떤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대표되는 선귤자 서로 대화를 통해서 바로 이 사람 허위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당대 지배 양반층을 바로 이제 꼬집고 혼내는 이제 그런 내용의 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과연 선귤자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덕 선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긍정적인 인간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줄거리 잘 보고 오셨죠? 여러분들 이거 본문 내용 한번 꼼꼼하게 쫙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줄거리 그 영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예덕 선생전은 꼭 여러분들 내신 공부가 아니더라도요. 수능 작품이 언제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바로 박지원이 작가이기 때문이죠. 박지원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데요. 그런 만큼 굉장히 혁신적인 사상, 좀 실용적인 학문, 당시에 양반들이 아무래도 이제 허례허식에 쪄들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가채 아시죠? 가채 뭐 가짜 그 머리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쓸모가 있겠어요? 예쁘기만 하지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집착을 한다든지 그리고 제사 같은 거에 집착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약간 허례허식 같은 거를 이제 부수고 뭔가 우리도 실용적인 그런 학문을 하자라고 했던 게 이제 박지원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고요. 특히나 북학론을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시장과 우물에서 박제가가 한 것처럼요. 중국의 학문, 중국의 그런 실용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본받자. 특히나 그 당시에 중국은 바로 우리나라의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치욕을 안겨준 청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청나라를 단순히 배척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청나라를 직접 보고 그래 아무리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배울 건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지원이라는 이런 조선 후기 실학자의 이런 사상이 잘 드러나 있는 우리가 이제 이런 예덕 선생전을 잘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광문자전 같은 경우 그리고 민홍전 같은 경우 다 그런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실용적인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자목가 그리고 선귤자라고 하는 바로 자목은 이덕무의 제자고요. 이덕무 역시도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예요. 그래서 역시 실용적인 학문을 중시했던 그런 이제 실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덕무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덕무의 제자였던 자목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 바로 예덕 선생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거. 특히 이제 선귤자로 대표되는 바로 이덕무가 예덕 선생을 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 작가인 박지원의 생각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덕 선생전 제목을 보시면요. 더러울 예자고요. 그 덕은 덕덕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덕 선생전에서 예덕 선생은 바로 똥을 푸는 일을 똥을 치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더럽죠. 그래서 더러울 예자지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덕성은요. 굉장히 본받을 만하다고요. 자, 그래서 덕덕자를 썼어요. 그래서 하는 일은 더럽지만 더러울 예자를 써서 더럽지만 안에 담겨져 있는 내면은 덕이 있다라고 해서 예덕. 그리고 왜 이 사람을 선생님으로 부르는지는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끝까지 보고 나면요. 끝부분에 왜 이 사람을 선생님이라 부르는지 이유가 나와 있답니다. 어쨌든 예덕 선생이라는 사람에 대한 전이라고 하는 갈래에 대한 거네요. 그래서 제목은 예덕 선생 전입니다. 전에 대한 관례는요. 뒤에 이제 학습활동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전에 대해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어쨌든 제목은 더러움 속에서 덕을 발견하는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시작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선귤자에게, 자, 선귤자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저도 흑이 실학자였던 이덕무의 호예요. 그래서 이덕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귤자에게는요, 예덕 선생이라고 부르는 벗이 한 사람이 있다. 예덕 선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선귤자라는 이 이덕무에게는요, 예덕 선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예덕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구체적으로 해줘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는 종본탑 동쪽에 살면서 날마다 마을 안에 똥을 치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지냈는데, 아하, 자, 이거 보시면 마을 안에 똥이 있는데요. 그 똥들을 치우는 일을 바로 먹고 사는 일, 생업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예덕 선생의 직업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천한 일이구나 라는 거, 똥을 치우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그를 어맹수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선결자는 예덕 선생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맹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덕 선생은 똑같은 말, 바로 어맹수이구나. 그럼 왜 어맹수라고 불렀는지 바로 그 이유가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거기에서 어맹수에서 행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막일꾼 가운데, 그러니까 똥 푸는 일이 아무래도 막일꾼이죠. 막노동하는 그런 일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맹수라고, 행수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마우스가 막 흔들려서 이게 자, 어쨌든 이제 행수라는 것은 이제 막일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리가 행수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나이가 많았나 보지, 행수. 자, 그리고 자, 엄이라고 앞에 붙였죠? 이 엄은요, 그의 성이다라는 겁니다. 아, 엄시성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막일꾼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엄행수라고 지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작 부분이고요. 예덕 선생에 대한 소개에 관련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중간 부분이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중간 첫 번째, 중간 두 번째 이렇게요. 자, 중간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목은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선귤자의 제자입니다. 자, 선귤자의 이 제자, 바로 이덕무의 제자인데요. 이덕무의 제자인 자목은요, 뭔가 예덕 선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바로 이 자목이라고 하는 이덕무의 제자가 생각하는 방식 있죠. 그 방식이 당대 지배층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던 허위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당시에 양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거 부정적인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자목이 얘기를 했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 선귤자에게 바로 자신의 스승님이죠. 이덕무에게 따져 물었어요. 아니, 예전에 제가 선생님께 벗의 도를 들었는데, 예전에 제가 선생님에게 바로 친구에 대한 도리를 들었는데요. 벗이란,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자목에게. 벗이란 함께 살지 않은 아내요, 핏줄을 같이 하지 않은 형제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선귤자 그 스승님께서 예전에 벗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친구란 것은 함께 살지 않지만 아내와 같은 것이고, 핏줄을 같이 하지 않았지만 형제와 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벗은 친구는 결국에 가족만큼, 형제만큼, 그리고 아내만큼 굉장히 친근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벗은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자, 벗이란 이같이 소중한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세상에 이름난 사대부들이, 그래서 세상에 이름난 사대부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바로 이덕무를 따라서 그 아랫자리에서 돈이길 원하는 자,
넘어갔죠. 넘어가서 원하는 자가 많았지만 이동무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친구가 이렇게 소중한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저에게요. 자, 그런데 이름난 사대부들이 지금 이름난 양반들이요. 바로 그 성길자 선생님의 바로 아랫자리에서 논이기를 원하는 자가 이렇게 많은데요. 아랫자리에 있고 싶다. 성길자 아랫자리에 있고 싶다라는 것은 바로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랫자리에 논일기를 원하는 자, 바로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겠죠.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지만요. 선생님, 성길자 선생님께서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바로 성길자 이덕무가 당시의 양반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구나. 비판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무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이제 그런 거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 엄행수란 자는 저 똥 푸는 사람이 앞에서 예덕 선생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저 엄행수란 자는 마을에서 가장 비천한 마길꾼으로서 똥 푸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죠. 열악한 곳에 살면서 남들이 치욕으로 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똥을 치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부끄러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겠어요? 바로 엄행수에 대해서 자목이라는 그 성길자의 제자가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근데 이 평가 어떻게 내리고 있는 겁니까? 바로 겉으로 보이는 외면을 보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죠. 겉으로 보기에 비천한 마길꾼이에요. 남들이 치욕으로 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정말 더럽게 똥 푸는 사람이잖아요. 똥을 치운다고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외면만을 보고 지금 엄행수를 평가하고 있다. 이거 누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당시의 양반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요. 자, 그렇게 있는 사람인데 선생님께서는 자주 그의 덕을 칭송하여 선생이라 부르는 동시에 장차 그와 교분을 맺고 버타기를 청할 것 같이 하시니 제자로서 심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엄행수라는 사람은요, 똥 푸는 사람이고 똥을 치우는 사람이고 겉으로 보기엔 아주 비천한 사람인데, 겉으로만 보고 사람을 평가했죠. 자,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 사람이 정말 덕스러운 사람이다 하고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행수라고 부르지 않고 또 선생님, 예덕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누가? 성길자가요. 그리고 그러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와 교분을 맺고 바로 친구의 의리를 맺는 거야. 친구처럼 이제 잘 지내는 거, 교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류를 하고 또 친구를 하게 버타기를 청한다는 거야. 친구를 저랑 친구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가 볼 때는 저렇게 비천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저 사람을 칭송하고 왜 저 사람이랑 친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너무 제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상대를 어때요? 외적인 조건, 겉으로 보이는 똥을 치우는 사람이다. 겉으로 보기엔 더러운 사람이다. 냄새나는 사람이다. 라는 겉으로만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바로 자목의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하오니, 자, 문화. 자, 보실까요? 그러하오니, 문화에서 떠나기를 원하옵니다. 자, 문화라는 것은 문 아래죠. 여기서 문 아래는 누구겠어요? 바로 성길자의 문 아래라고 생각해 보시면 바로 가르침을 받는 스승의 아래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당신 제자하기 싫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스승의 아래에서 떠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당신 제자 이제 하기 싫어요. 예도 선생 같은 사람을 칭송을 하고 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친구하기를 원하는 성길자, 당신 같은 사람의 제자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덕 선생을 칭송하는 성길자에 대해서 자목이 지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비판하는 근거는 바로 외적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요, 똥 푸는 사람이라고요, 더럽다고요, 냄새난다고요, 비천한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판단을 내렸죠. 자, 근데 그거 뭐라 그랬어요? 당시 양반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외면만을 보고 평가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길자 이덕무는요, 당시 실학자죠. 자,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자, 겉으로만 사람 평가했던 자목에게요, 자, 가르침을 주고 싶은 거죠. 너 겉으로만 사람 평가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요, 지금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해준답니다. 자,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길자는 그러니까 빙그레 이제 웃으면서요, 안게, 내가 자네에게 벗을 사귀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겠네. 자, 갑자기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답니다. 왜 갑자기 친구를 사귀는 걸 얘기해주는 것이죠?
자, 속담에 의원이 제병 못 고치고 무당이 제군 못한다고 했지. 자, 이거 보시면 의원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죠. 자, 근데 이 속담에서는 뭐라고 나와있죠? 의원은 자기 병을 못 고친다. 그러니까 자기가 병난 걸 자기가 못 고친다는 거예요. 자, 무당은 뭐 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술해주는 사람이죠.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요. 근데 자기가 뭔가 어려움에 있을 때 자신을 위해서 구술 못한다 라고 이렇게 속담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속담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 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은 뭐겠어요? 지금 여기 이 속담에서 바로 병이겠죠? 무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안 좋은 점, 바로 이제 안 좋은 점 때문에 자기의 일을 위해서 구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병에 걸렸어도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구술할 일이 있어도 구술 못한다라는 거야. 자, 그런 속담이죠. 그 얘기는 자기가 잘못이 있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바로잡기는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갑자기 왜 한 거예요? 자목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목이 지금 어떠겠어요?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거 잘못된 거죠. 사람을 겉으로 평가하는 거. 근데 자목은 지금 모르고 있죠. 그렇죠. 자, 어떤 상황이에요? 의원이 지금 제 병을 못 고치고 있는 상황이죠. 잘못인데 그 잘못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 지금 너의 자신의 허물은 자기 자신이 바로잡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 자, 그 얘기는 뭐야? 내가 너에게 너의 허물을 바로잡도록 알려줄게. 지금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벗을 사귀는 방법. 여기서 벗을 사귀는 방법은요, 선교자가 자목에게 겉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지금 이제 사람을 사귀는 방법, 겉으로만 지금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부터. 여기서부터요. 자, 사람들은 저마다 스스로 잘한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지. 그렇지, 사람들은 다 있죠. 난 공부를 잘해. 난 너무 예쁜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굉장히 성실한 것 같아. 스스로 잘한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남들이 그것을 몰라주면 답답하게 여기면서 도리어 자신의 허물에 대해 듣고 싶어 하게 된다네. 그렇죠.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한다면 도리어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나 근데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지. 나 되게 못하는 것 같지. 막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잘하고 있어? 어때? 잘하고 있니? 이걸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거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를 겉으로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에게 그 친구를 어떻게 하면 겉으로 친한 것도 아니고 안 친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나쁜 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이제 그 느낌. 자, 그런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자, 그럴 때 그 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 친구를 그냥 사귈 때요. 자, 어떻게 사귀냐? 이때 마냥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만 늘어놓는다면 이는 아첨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렇지. 이럴 때 그 사람이 나 어때?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 너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너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하면 아첨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또한 오로지 단점만을 늘어놓는다면 잘못을 파헤치고 흉보는 것 같아 무정하게 있을 것일세. 그렇다고 해서 또 단점을 막 그 사람에게 얘기한다면 야, 너 근데 성격이 좀 그지 같은 것 같아. 너 성격이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을 흉보는 것 같아서 좀 무정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지나치게 칭찬해서 아첨하는 태도, 또 지나치게 단점을 얘기해서 흉보는 것 같은 태도, 그런 태도를 하지 말아라. 지양 아시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말한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사귈 때요. 그냥 겉으로만 친하게 지낼 때요. 그렇게 너무 칭찬하지도 말고 너무 단점만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허물을 말할 때는 그 핵심에서 벗어나 슬쩍 돌려 말하는 것이 좋다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단점을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까 흉보는 것 같아서 사이가 틀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 사람의 단점을 말해야 될 때, 근데 겉으로만 그냥 친하게 지낼 때, 나쁜 관계까진 유지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좋은 관계 대충 유지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할 때는 돌려 말하라는 거예요. 야, 어때? 나 좀 까칠한 것 같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진짜로 너 맞아. 너 성격이 넌 그지 같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고요.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너는 좀 조직 생활에 안 맞는 것 같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하지만 혼자 하는 건 잘하잖아. 뭐 이렇게 슬쩍 돌려서 말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핵심을 피해서 지금 허물을 말하는 건 단점을 말하라는 거야. 왜? 그 사람과 나쁜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되잖아. 지금 그저 그냥 괜찮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설사 책망이 좀 과하더라도 좀 이렇게 그 사람을 꾸짖거나 막 나무라거나 막 뭐라고 흉을 보더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않지. 왜냐? 아까 말했죠. 단점을 얘기해도 뱅뱅 지금 돌려가지고 핵심을 바로 얘기하지 않았죠. 핵심에서 벗어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화를 내지는 않아요. 듣는 사람이. 그렇지 뭐 딱히 기분 안 나쁘니까요. 자,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부분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치? 그 사람의 단점을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슬그머니 그 사람의 장점을 마치 숨겨놓은 부분을 발견한 듯이 은근히 말해주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너 그게 맞아. 너는 조직 생활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넌 굉장히 성실하잖아. 이런 식으로 너 그거 굉장한 장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단점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뺑뺑 돌려서 지금 핵심을 꼭 집어서 얘기해주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는 슬그머니 그 사람에게 장점을 칭찬해주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마치 가려운 데를 긁어준 것처럼 진심으로 감동하게 될 것에 그 들은 사람은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자기 단점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렇게 되면 빈정이 상하겠죠. 그렇지. 근데 단점은 뱅뱅 돌려서 핵심을 지금 딱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싫어하는 부분을 바로 얘기하고 있지 않죠.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화를 내지는 않는 거야. 슬쩍 돌려서 얘기했으니까. 하지만 장점은 또 딱 얘기를 해줬어. 칭찬을 또 해줘. 그러면 어때?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보이구나 하고 진심으로 감동을 한다는 거야. 왜?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지 뭐. 그렇지?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또 칭찬을 하거나 뭐 이럴 때도 또 어떠한 선을 지키면서 하라는 거야. 자,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려운 데를 긁어준 데도 방법이 있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 얘기를 할 때도 뭐 칭찬하는 말이나 단점을 얘기하는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가려운 데를 긁어준 데도 다 방법이 있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등을 토닥토닥일 때는 겨드랑이까지는 이르지 말고 가슴을 어루만줄 때는 목덜미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이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 칭찬하는 말, 장점 이런 말을 할 때도 등을 토닥토닥 하는 말을 할 때도 겨드랑이까지는 이르지 말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딱 선을 지키라는 거야. 칭찬을 해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딱 요만큼의 선을 지켜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또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따뜻한 말을 해줄 때도 칭찬을 할 때도 목덜미까지 지나치게 또 칭찬하지 않고 그냥 거기까지 선을 딱 지켜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얘기를 해도 그 사람에게 일정한 선을 넘지 말고 딱 그 정도까지 겨드랑이까지 딱 이렇게 선을 정해서 하라는 거야. 그 목덜미까지 딱 이렇게만 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사람 듣는 사람에게는 뜬구름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 왜냐면 단점을 뱅뱅 돌려가지고 핵심을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뜬구름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 하지만 거기에 칭찬을 종종 섞어주죠. 장점을 섞어주죠. 그러니까 그 속에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기뻐하며 자신을 알아준다고 생각할 것일세. 그러면 당신 그 친구를 겉으로만 그냥 그렇게 외적으로만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그렇게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에 결국 뭐예요? 단점을 뺑뺑 돌려서 핵심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중간중간 장점을 섞어서 칭찬을 적절히 해준다면 그 사람과 나쁜 관계는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좋은 관계도 아니에요. 왜냐면 선을 지켜서 말하는 거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겉으로만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벗을 사귀면 좋지 않겠는가? 자, 이거 어떻게 사귀는 겁니까? 겉으로만 사귀는 것이죠. 외적으로만 칭찬과 지금 단점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그냥 약간 스킬이죠. 일종의 스킬을 사용해서 친구를 겉으로만 사귀는 방법이죠. 이거 거짓된 벗의 사귐인 것이죠. 이거 왜 얘기해줬을까요? 자목이요. 겉으로만 예덕 선생을 판단했잖아요. 똑같은 거죠. 겉으로만 사람도 판단하는구나. 그럼 겉으로만 친구 사귀는 거 이거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왜냐면요. 아까 무슨 속담 얘기를 했어요? 바로 아까 그 얘기를 해줄 때 성귤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의원이 제병을 못 고치고 무당이 제굿을 못한다고 했죠. 너 그거 잘못인데 너 모르지? 자기 잘못 바로잡기가 어렵다고. 자신의 사오물은 자신이 바로잡기 어려우니까 내가 이런 예를 들려줄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자목이라는 사람이 겉으로만 사귀는 거 좋아했을까요?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목은요, 귀를 막고 뒷걸음질 치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겉으로만 사람 사귀는 거 안 좋아하네. 그렇죠. 이 사람도 안 좋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자기가 스스로 고치질 못했던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제 선길자가 겉으로만 친구 사귀는 방법을 얘기해주면서 너 스스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바꿔봐,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중간 두 번째로 들어갈까요? 자, 그러니까 바로 자목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 아니, 지금 선생님께서는 시정잡배나 하인들이, 자, 시정잡배는요, 이게 시장이고요, 시장시자에다가 정의 우물정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나 우물에서는 어때요?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죠. 자, 거기에 있는 잡스러운 소인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나 뭐 그런 데서 바글바글한 데서 있는 그런 건달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장이나 이로 선생님께서는 이건 건달들이나 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리고 하인들이나 하는 그 행동 아닙니까? 자, 하인들이나 하는 행동을 가지고 저를 가르치려 하시는군요. 이거 겉으로 사귀는 거, 이거 시정 잡배나 하인들이 하는 행동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보시면 약간 어떤 생각이 담겨져 있나요? 자목이요, 사실은 양반이니까요, 이런 하인들이나 하는 거, 그리고 뭐 이런 시장에 있는 건달들이나 하는 거, 이거 나는 아니다,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은연중에 지금 그런 평가를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죠. 자목의 어떤 태도입니까? 바로 양반의 우월의식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그거 겉으로 사귀는 거 건달들이나 하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선길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죠. 아하,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자네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이런 것이었군. 이런 거 뭐겠습니까?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어떤 거래요? 자, 원래는 어떤 걸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을, 다른 것, 바로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는 거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목은 그래요, 스승님이 얘기하신 걸 들어보니까 제가 겉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건 잘못했던 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겉으로만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알려줬을 때, 그래요, 저도 겉으로 사람을 판단했는데 그거 잘못된 거네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시정잡배, 시장에 있는 건달들이나 하인들이 하는 행동 아닙니까? 하고 지금 안 좋아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선길자가 뭐라는 거야? 아휴, 사실은 자네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 다른 거, 바로 겉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 그거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얘의 대사를 들어보니 이런 것, 바로 무엇입니까? 시정 잡배가 하는 거라든가 하인들이 한다든가, 바로 양반으로서 그런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본받으라,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 양반의 우월의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너는 이런 것을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었군. 자, 물은 시장에서는 이해관계로 사람을 사귀고, 그렇지, 시장 관계에서는 이해관계로 사람을 사귀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 있어서 친구를 뭐 마음이 맞거나 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말 마음으로 친구를 사귀는 경우가 더 많은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관계로 사귀는 경우가 많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친구를 하고요, 이익이 되지 않으면 친구하지 않는 거, 그게 이해관계로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좀 더 그런 비중이 커지게 되죠. 그 얘기예요. 무릇 시장에서는 이해관계로 사람을 사귀고, 미연전에서 얼굴 앞에서는 아첨으로 사람을 사귀지. 대충 칭찬 막 해주면서 사람을 사귄다라는 거야. 시장에선 그래, 그렇게 사귀지. 그렇지, 그릇된 사귐. 그렇지, 겉으로만 사람을 사귀지. 따라서 그런 관계에서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3번 도움을 요청하면 누구나 멀어지게 되고, 그렇지, 그렇게 겉으로만 사귀게 되면, 그렇지, 이해관계로 사귀게 되면 아무리 친하다고 내가 생각을 하더라도 3번 도움을 요청하면 돈 좀 빌려줘, 뭐 돈 좀 빌려줘, 3번만 요청하면 누구나 멀어지게 되고, 또 아무리 또 묵은 원한이 있다 하더라도 3번만 도와주면 누구나 친하게 되기 마련이지. 아무리 그 사람과 원한이 있더라도 뭐 3번만 도와주면 돈을 막 빌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3번씩 도와주면 누구나 친하게 되기 마련이지. 왜냐면 이거 겉으로만 사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연을 끊기도 편하고 인연을 다시 맺기도 쉽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러므로 이해관계로 사귀게 되면 바로 말했죠, 내 이익이 돼서 친구를 하고요, 이익이 되지 않아서 친구 관계를 하지 않는 그런 세속적인 겉으로만 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자, 그렇지. 지속하기가 어렵고 아첨으로 사귀어도 오래 갈 수가 없다네. 왜냐면 어때요? 그런 친구는 진짜로 마음이 통해서 사귀는 진정한 사귐이 아니기 때문이죠. 겉으로만 사귀었기 때문에 그 관계 오래 가기 어려워요. 칭찬으로 대충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친구를 사귄 거 그걸 겉으로 사귀게 되더라도 그런 관계 오래 가기 어렵게 되겠죠. 왜냐면 진정한 사귐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요. 훌륭한 사귐은 꼭 얼굴을 마주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그러니까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을 통하는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는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든가, 뭐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멀어져서 뭐 중학교 때 이제 이렇게 가끔씩 그냥 연락해서 만나더라도 그 친구하고는 어때요? 굉장히 편하죠. 허물이 없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로 우리가 마음이 통해서 사귀는 훌륭한 사귐은요, 꼭 얼굴을 마주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그렇지 꼭 가까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멀리 있어도 괜찮아요. 훌륭한 벗은 꼭 가까이 두고 지낼 필요가 없지. 가끔 만나도 괜찮아요. 그런 친구는. 다만 마음으로 사귀어야. 그렇지. 훌륭한 사귀면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가? 마음으로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내면으로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사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사귀어야 덕과 의리가 통하는 벗을 만나게 되는 것이니.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한 내면으로 사귀어야 덕과 의리가 통하는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주제의식이 뭡니까? 겉으로만 그냥 그렇게 이해관계로 그냥 그렇게 아첨으로 대충 그냥 그렇게 단점을 뺑뺑 돌려가지고 장점을 말하는 스킬을 가지고 사귀는 거, 이제 그런 겉으로 사귀는 것보다 바로 뭐야? 마음으로 사귀는 내면으로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음으로 사귀어야 덕과 의리가 통하는 벗을 만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도의로서, 도의 나오죠?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인 의리. 예? 자, 도덕적인 그런 의리로 사귀는 것일세. 이게 바로 진정한 친구의 사귐일세. 자, 그래서 위로는 천국의 옛사람과 친구를 해도 먼 것이 아니요. 그래서 이제 혹 예를 들어서 옛날의 사람과 내가 진정한 친구를 했다면 그것은 먼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먼 것이죠. 옛날 옛적의 사람인 거잖아요. 롱롱 타임 먹은 사람이잖아. 시간상으로 거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으로 친구를 했다면 그거 먼 거 아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리고 멀리나 떨어져 있는 사람과 사귀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과 우리가 사귀어도 마음으로만 사귀었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벗으로서 사귄 거라면 그것은요 먼 것이 아니라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 친구로 사귀어야 된다네. 내면으로서 내면이 통하는 그런 친구를 당신 사귀어야 된다네. 이게 얘기죠. 자,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엄행수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요, 바로 내면이 아주 좋은 사람이세요. 내면이 아주 덕스러운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의 사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네. 저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싶다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면이 지금 이제 튼실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엄행수라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서 이 엄행수라는 사람의 내면의 덕스러움에 대해서 쭉 이제 나열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바로 예덕성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덕성을 잘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엄행수란 사람은 일찍이 나에게 알아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는데도 세속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저 잘났죠? 저 괜찮은 사람이죠? 저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요? 알아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하지만 예덕 선생은 그런 거 한 적이 없다라는 거야. 하지만 나는 항상 그를 예찬하고 싶어 했지. 근데 저 잘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자기 어필을 하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을 항상 칭찬하고 싶다라는 거야. 왜요? 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는 밥을 먹을 때는 끼니마다 착실히 먹고,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보시면 그냥 만족하고 묵묵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냥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자신의 삶에. 그러니까 서민으로 태어났으면 서민으로서 삶에 만족하고, 뭐 양반으로서 태어났으면 양반으로서 삶에 만족하고, 자, 그런 태도를 지금 어때?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현대 사고방식에서는 조금 고리타분할 수 있죠. 지금은 어때요? 서민으로 태어났어도 양반 꿈꿀 수 있죠. 서민으로 태어났어도 우리가 저기 왕 꿈꿀 수 있죠 라고 하는 게 현대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조선시대 사고방식이니까 어때요?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양반으로서의 그걸 지키고, 우리가 왕으로 태어났으면 왕으로서의 직분을 지키고,
서민으로 태어났으면 서민으로서의 그런 삶에 만족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런 태도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엄행수 예덕 선생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바로 칭찬할 만한 점이다, 덕스러운 점이다, 내면에 뛰어난 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 태도,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안분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신의 분수에 이제 만족하는 태도를 안분지족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그는 밥을 먹을 때마다 끼니 때마다 작심을 먹고 밥 먹을 때 되면 밥을 먹어. 그죠? 자, 길을 걸을 때는 조심스럽게 걷고 걸을 때 되면 또 걸어. 그죠? 자, 졸음이 오면 쿨쿨 자고 잠이 오니까 또 자요. 자, 웃을 때는 껄껄 웃고 웃을 때가 되면 또 웃어. 알겠죠? 그 자신이 그냥 주어진 대로 삶에 그냥 만족하면서 성실히 그거에 맞춰서 살고 있는 태도예요. 자, 그래서 웃을 때도 잘 웃고 있으니까 아주 꾸밈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또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마치 바보처럼 보인다네. 굉장히 소탈하고 가식이 없어 보인다네. 이제 그런 거죠. 자, 흙을 쌓아서 풀로 덮은 움막에, 그러니까 흙벽으로 쌓아서 풀로 대충, 그러니까 흙벽으로 이렇게 흙벽으로 있고, 그리고 거기에 풀로 대충 이렇게 덮은 그런 이 움막에 또 조그마한 구멍을 냈다라고 했죠. 조그마한 구멍을 이렇게 내가지고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집이에요, 집. 알겠죠? 그 집이 굉장히 어때? 그냥 소박하고 뭐 검소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죠. 자, 구멍을 내어 들어갈 때는 새우등을 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구부려서 들어가는 게 좁네 여기. 그지? 자, 또 개처럼 몸을 웅크리고 잠을 자지만, 그러니까 왜 개처럼 몸을 웅크리고 잘까요? 집이 조그만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개처럼 웅크려야지 잠을 자요. 그렇지만 아침이면 개운하게 일어나서,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무슨 일 해야 돼요? 이제 똥을 치우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할 때는 또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이렇게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침이면 또 개운하게 일어나서 삼태기를 쥐고, 삼태기가 무엇일까요? 자, 삼태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생긴 부분 있죠? 자, 그 흙이나 쓰레기, 거름 등을 담아 나르는 데 쓰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거름이 이제 똥이에요. 똥을 담는 요거를 이제 삼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이제 일을 하려고 선택기를 쥐고 마을로 들어와서 뒷간을 청소하지. 굉장히 이제 성실한 자신의 일에 그런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9월에 서리가 내리고 10월에 옅은 얼음이 얼 때쯤이면 이제 추워지고 있죠. 자, 뒷간에 말라붙은 사람의 똥을 나열하고 있어요. 보시면. 자, 이렇게 추워지는 날씨가 되면 이제 9월, 10월 추워지게 되면 뒷간에는 말라붙은 사람의 똥, 마구간에는 말똥, 외양간에는 소똥, 그리고 넘어가서 자, 회 아래 떨어진 닭똥이며, 자, 그리고 개똥도 있고요, 거위똥도 있고요, 그리고 돼지똥, 그리고 비둘기똥, 토끼똥, 참새똥,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치우는 게 본인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옥이냐, 바로 굉장한 보석인 것처럼 긁어가도, 그러니까 그게 소중하게 똥을 긁어가도 염치에 손상이 가지 않고 굉장히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고, 자, 그 이익을 다 가져도 똥을 그렇게 주워가지고 돈을 버는 거, 그것도 정이 어긋나지 않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일을 하고 그거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이죠. 정이 어긋나지 않죠. 또 욕심을 부려서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해도 남들이 양보심 없다고 비난하지 않는다네. 이제 욕심을 부려서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해도 왜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 직분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대로 지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정의롭게 지금 돈 벌고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야. 설사 욕심을 부린다 하더라고요. 그는 손바닥에 침을 발라 삽을 잡고, 여러분 아시죠? 침 이렇게 손바닥에 퇴 뱉어갖고 삽 딱 잡는 거. 자, 그렇게 야무지게 삽을 딱 잡고는 새가 모이를 쪼아 먹듯 구부정히 허리를 구부려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자, 넘어가서 이 일에만 열중할 뿐 아무리 화려한 미관이라도 마음에 끌리는 법이 없고, 그러니까 자신의 일에만 열중하고 있죠. 굉장히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거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무리 화려한 미관이라도 엄청나게 멋있는 뭐 옷이 예쁘거나 이제 그런 걸 봐도 별로 관심 없고, 또 아무리 좋은 풍악이라도 굉장히 멋있는 음악 이런 것도 관심을 두지 않는 법이지. 그러니까 보시면 당시의 양반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예쁜 옷, 그치? 예쁘고 화려한 옷. 근데 그거 사실 실용적입니까?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실용적이지 않죠. 뭐 그거 가지면 뭐합니까? 그죠? 또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직위가 올라가고 양반이면 어때요? 또 좋은 음악 이런 거 듣고 싶어 하죠. 자, 그런 거 하고 싶죠. 요즘도 뭐 사람들이 좀 지위가 올라가고 하면 다들 클래식 음악 들으려고 하고 하는 것처럼. 자, 근데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북이란 부유하고 귀한 것 이것이에요. 자, 북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여러분들 부유하고 귀한 거 다 누구나 원하죠.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바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조선시대 사고방식. 아까 얘기했듯이 서민으로 타고났으면 그냥 서민으로서의 삶에 인정하고 그냥 충실히 살자.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양반으로서의 삶에 인정하고 그냥 그거에 충실히 살자. 서민인데 양반을 꿈꾸지 말자. 이게 이제 여기에 사고방식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고 귀한 거 다 누구나 하고 싶지. 하지만 바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다 누구나 타고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타고난 게 다 있기 때문이야.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지. 따라서 그를 예의 잘한다고 해서 그는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면, 내가 그 사람에게 예덕 선생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이고 이게 자기가 이렇게 으쭐하지 않고 또 헐뜯는다고 해서 욕되게 여기지도 않을 것일세.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욕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왜 내 어맹수인 나를 욕하지? 이렇게 또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 사람일세. 자, 왕십리 넘어가서, 자, 왕십리의 무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채소들을 쫙 나열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보시면, 자, 왕십리에 있는 무, 살고지에 있는 순무, 석교에 있는 가지, 그리고 오이, 그리고 수박, 그리고 호박이며 연희궁, 이제 궁리죠, 궁전. 궁전에 있는 고추, 또 마늘, 그리고 부추, 그리고 파, 그리고 염교며, 또 청파에 있는 미나리, 그리고 이태인에 있는 토란, 다 이거 뭡니까? 순무, 여러분 가지, 오이, 수박, 호박, 무, 그리고 고추, 마늘, 부추, 그리고 우리가 미나리, 토란, 이거 다 뭡니까? 전부 야채, 채소들이죠. 자, 이거는 다 어디? 상상전에 심는데, 상상전 이거 밭이야, 밭. 여기에 심는데 모두, 자, 이런 우리가 야채나 채소들은 결국, 자, 뭐가 있어야 잘 클 수 있나요? 거름이 있어야 잘 클 수 있죠. 거름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똥에서 오는 것이죠. 근데 그 똥 누가 가지고 오는 것이죠? 바로 어맹수가 가지고 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맹수가 하는 이 똥 치우는 일은요,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거야. 왜요? 자, 어맹수가 똥을 잘 치워서 거름을 대줘야 바로 이 무나 순무나 가지나 오이나 수박이나 호박이나 고추나 마을 부추들이 제대로 클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 엄씨의 똥을 가져다가 땅이 기름지게 되어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으며, 자, 그러니까 이 똥이 있어야, 이 거름이 있어야 땅이 기름지게 되고 높은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맹수가 하는 이 똥 치우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일세.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그 수입이 1년에 6,000푼이나 된다네. 돈 많이 버네. 하지만 그는 아침에 돈이 이렇게 많이 벌어도 아침에 밥 한 사발이면 흡족해 하고 밥 하나 먹으면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있다는 거, 소박하고요. 그냥 검소하다고요. 딱, 그리고요, 저녁이 되면 또 넘어가서, 저녁이 되어서야 다시 한 사발을 먹을 뿐이지. 그러니까 하루에 두 끼 먹네요, 여러분.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박하고 이제 검소한 이제 그런 태도.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또 돈 벌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남들이 고기를 먹으라 권하 했더니, 야, 어맹수님,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이러니까 고기 좀 먹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자, 그랬더니 어맹수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아이고, 그것은 목구멍에 넘어가면 부성기나 고기나 배를 채우기는 마찬가지인데 맛을 따져 무엇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목구멍에 넘어가면 부성기, 바로 야채나 그리고 고기나 배 채우는 건 다 똑같은데 우리가 맛을 따져서 고기를 굳이 먹을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어맹수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고기 좀 먹어봐 이렇게 권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어맹수의 성품이 뭐예요? 굉장히 검소하고 소박하구나 라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이 돈 버니까 반반한 옷 좀 입어보세요. 예쁜 옷 좀 입어보세요. 화려한 옷 좀 입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넓은 소매를 입으면 몸에 익숙지 않고 새 옷을 입으면 더러운 흙을 짊어질 수 없다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넓은 소매의 옷을 입으면, 그러니까 이 반반한 옷이 어떤 옷이에요? 바로 이제 당시에 양반들 유행하던 이런 소매가 넓은 옷을 말하는 거야. 자, 근데 똥 푸는 사람이 이렇게 소매가 넓은 옷을 입게 되면 어때요? 불편하죠. 몸에 익숙하지 않고요. 또 새 옷 깨끗한 옷을 입게 되면 나는 똥 치운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더러운 흙을 짊어지기가 부담스럽죠. 자, 이걸 봤을 때 어맹수란 사람은 무엇을 중요시하는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바로 어떤 격식, 바로 넓은 소매나 예쁜 새 옷이나 반반한 옷 같은 격식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고 있구나라는 태도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는 거야. 자, 그렇게 하더군. 자, 해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는 그냥 소박하고 검소하고 반반한 옷도 잘 안 입고 그냥 다니는데, 자, 해마다 정월 초하루 아침이 되면 1월 1일이 딱 되면요. 새해 첫날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 밑에 적어놨지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양반을 비판한다고 했잖아요. 당시에 양반들은 여맹수와 다르게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검소하지 않고요. 소박하지 않고요. 실용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엄행사 반대로. 자, 근데 1월 1일 딱 되면요, 이렇게 더럽고 그냥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던 사람도, 자, 정월 하루 아침이나 되어야 어떻게 된다고? 자, 비로소 넘어가서 의관을 갖춰 입고 갑자기 깨끗한 옷을 입는다는 거야. 깨끗하고 이제 멋있게 딱 이렇게 갓도 쓰고 막 이렇게 입고, 그리고 이웃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세배를 하는데, 자, 이 사람이 굉장히 소박하지만 검소한 사람이지만 1월 1일이 새해 첫날에 뭔가 인사를 드려야 될 때, 그럴 때는 또 예의를 갖출 줄 아는 태도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세배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러니까 예의를 딱 갖추고 이제 그 일이 끝나게 되면, 이제 끝났죠? 그러면 곧바로 다시 헌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자신의 직분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자신의 일에 다시 충실히 한다는 거야. 자, 여기 갈아입고요. 다시 삼태기를 메고 마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왜? 통치는 일 다시 하려고요. 그냥 소박하고 검소하게 자신의 일을 그냥 또 다시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자, 맹수와 같은 이는 아마도 자신의 덕을 더러움으로 감추고 새 속에 숨어 사는 대은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어맹수를 지금 뭐라고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바로, 자, 이 사람은 자신의 덕, 그러니까 여맹수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일은 더럽지만 뭐가 뛰어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내면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자신의 덕을, 자, 앞에 겉에는 어때? 겉으로는 지금 똥 푸는 일을 하니까 겉으로는 지금 더럽겠죠. 아무래도. 헌옷을 입고 삼태기를 메고 있잖아요. 그리고 똥을 손에다 쥐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겉에 속에 있는 요 자신의 덕을 겉에 있는 요 더러움으로 감추어서 그 세속 사람들 사이에 그냥 살고 있는 대은 큰 은자. 그러니까 큰 은자는 뭘까? 우리가 이제 큰 고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면의 고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사실은 내면이 아주 뛰어난 내면의 고수인데 겉으로는 더러움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네. 이게 약간 스파이처럼 숨어 있는 것이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성길자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본보다는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인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더 소중하게, 더 대단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성길자가 생각하는, 그리고 또 더불어 이 글의 작가인 박지원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누굽니까? 바로 예덕 선생 같은 사람이죠. 소박하고 검소하고 그리고 예의를 갖출 줄 알고 실용적인 그런 사람.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옛날 책들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조금 더 이제 탄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중영이란 책에 이르기를, 자, 옛날에 고전에 중영이란 책에 이르기를, 부귀는 타고나면 부귀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가난하면 가난한 것에 만족해서 그냥 그렇게 살고요. 부자로 태어나면 부유한 것에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가난한데 부유한 거를 탐내지 말아야지. 이게 이제 여기 사고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옛날 책에도 이런 게 있다네. 바로, 자, 부귀를 타고나면 부귀하게 지낸 거야. 그 부귀하게 태어났으니까 부유하게 지낸 거지. 또 빈천을 타고나면 빈천한 대로 살아나고 있는 것일세. 그게 뭡니까? 바로 그냥 자기가 타고난 대로 분수에 만족하면서 사는 그냥 안분지족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빈천한 데도 지낸다고 하였으니 책에도 이런 말이 있다네. 자, 이렇게 타고난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음을 말하다네. 그러니까 타고난 건 다 정해져 있으니까 타고난 대로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고 사는 것일세. 그 얘기예요. 또한 시경에서는 또 시경이라고 하는 또 옛날 책을 또 어때요?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책에도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공소에 있으니 진실로 명이 똑같이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런 말이 있다네. 자,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공소에 있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공소가 뭘까요? 이제 공소가 이제 한자가 있으니까 보시면 공적인 이제 장소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공적인 장소. 그러니까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공적인 장소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나의 직분을 가졌다면, 내가 그런 직분을 타고났다면 나는 그냥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난 공적인 장소에 있는 것이야. 그것은 왜? 진실로 명이 똑같이 하기 때문이지. 자, 그럼 명이라는 게 무엇이냐? 보시면 그 사람의 분수죠. 그러니까 어때요? 분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늘은 공적인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공적인 장소에 있는다라는 거야. 그것은 다른 사람과 분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분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분수에 맞춰서 살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결국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이 만백성을 낼 때는 만백성을 태어나게 할 때는 정해진 분수가 타고난 그런 것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현대 사고방식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가 있죠. 그냥 자기가 타고난 대로 살자. 그냥 그거에 만족하자. 뭔가 뛰어넘는 그런 혁신적인 생각 하지 말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지? 자, 하늘이 만백성을 낼 때 정해진 분수가 있으니 명을 타고난 이상 무슨 원망할 까다가 있으냐.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분수는 다 정해져 있다는 거야. 운명은 다 정해져 있고 네가 할 일은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그냥 만족하면서 소박하고 검소하게 그냥 예덕 선생처럼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제 본분에 충실한 삶, 안분지족의 태도죠. 그러니까 계속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제 글을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분에 충실한 그런 삶을 강조하는 성규자의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자 이렇게 사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사람이라는 건 다 누구나 욕심을 가지기 마련이죠. 이제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새우젓을 먹게 되면 달걀을 먹고 싶고, 자, 새우젓을 먹다 보면 달걀이 더 맛있죠. 더 욕심이라는 거야. 이거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거야. 달걀을 먹고 싶죠. 누구나 다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갈포 옷을 입게 되면 굉장히 이제 갈포 옷은 딱딱한 그런 이제 풀로 된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딱한 옷이야. 까칠까칠한 옷이야. 그런 옷 입으면 누구나 다 못이옷, 부들부들한 옷을 입고 싶어지기 마련이지. 누구나 다 욕심을 가지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욕심을 가지는 게 이 사람의 이 글을 쫙 읽다 보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겠죠. 왜냐면 이 사람은 그냥 본분에 충실한 삶을 그냥 사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제 글을 읽다 보면.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자기 본분을 뛰어넘는 그런 욕심을 가지는 거를 안 좋게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새우젓을 먹다가 달걀을 먹고 싶다. 이런 태도를 안 좋게 생각한다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갈포 옷을 입다 보면 모시옷이 입고 오시는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거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런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하가 이로부터 크게 어지러워져. 욕심을 부리는 순간부터 굉장히 나라가 어지러워진다는 거야. 그리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그리고 농토가 황폐하게 되는 것이지. 결국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이런 화를 부르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게 만족하고 살아라. 이제 그런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 이제 두 번째 내용이네요. 이제 끝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끝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까 어떤다고 했어요?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은 욕심을 부리게 되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고 했죠? 자, 그 예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진승, 오강, 항적의 무리들은 자, 진승, 오강, 항적은요 전부 다 이제 진나라를 망하게 했던 주범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농민 반란을 주도했던 인물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글의 핵심은 뭐예요?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살아라. 분수에 맞게 살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크게 어지러워진다. 안 좋아진다. 이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진스, 오각, 항적 같은 사람들은 농민인데 농민으로서 삶에 이제 이 사람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만족하고 살아야죠. 그래야 나라가 유지되고 평안하다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결국 진나라를 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농사일을 하도록 직분이 주어졌으면 농사일을 만족하고 살 것이지 왜 반란을 일으켰냐, 왜 욕심을 부렸냐, 이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사람의 입장에서 진승과 오강과 항적 이 사람은 바로 분수를 모르고 그러니까 농민으로 태어났지만 농사일을 하지 않고 뭔가 반란을 일으켜서 욕심을 부려서 뭔가 더 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분수를 모르고 욕심과 야망을 지녔던 인물들에 해당이 되겠죠.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 진나라가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이제 그 얘기예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리들은 그 뜻이 어찌 농사일에 안주할 인물들이었겠는가.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렸어.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진 것이지 그거예요. 역시 주역에서라고 해가지고 역시 뭡니까? 그 옛날의 책을 또 인용하면서 글을 전개해 가고 있죠. 자, 주역에서 짐을 짊어져야 할 사람이 수레를 탔으니 자, 짐을 짊어져야 할 사람은 보통 누굴까요? 바로 이제 노비가 짐을 짊어질 사람이겠죠. 근데 수레를 타는 사람은 보통 누굽니까? 이제 우리 노비 말고 이제 양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인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비가 지금 양반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야. 그렇게 하게 되면 어때? 욕심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노비인데 양반이 되기를 꿈꾼 거잖아. 이렇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떤다고?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면 나라가 크게 어려워진다고 했죠. 어지러워진다고 했죠.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 주역이란 옛날 책에서도 짐을 짊어져야 할 사람이, 노비로서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수레를 타는 그 양반으로서의 이 삶을 꿈꿨으니 그건 분수에 어긋나는 태도겠죠. 욕심을 부린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에 의하면 크게 어지러워져야 되잖아. 그래서 도적을 불러들일 것이네. 사람들이 누구나 그럼 다 그렇게 하고 싶어. 저거 나도 양반의 저거 수레 훔쳐가고 싶어. 다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라가 크게 어려워지고 바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것도 일을 두고 말한 것일세. 분수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자. 그러면 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의리에 맞지 않으면 만종의 녹을 준다 하더라도 불결한 것이요. 그러니까 의롭게 내가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의롭게 하지 않은 건 뭐예요? 아까 자기 분수에 어긋나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만종의 녹, 만종의 녹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만 가지 종류의 녹이니까, 녹은 이제 월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월급 주는 거, 그러니까 뭐 벼슬을 내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롭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 어떤 양반으로서 무슨 벼슬을 이렇게 내려준다 해도 그것은 불결한 벼슬인 것이다. 그렇지? 또 아무런 노력 없이 재물을 모으게 되면 사람은 다 일하고 거기에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노력 없이 재물을 모으면, 근데 이거는 요즘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나요? 선생님이 요즘에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요즘에 읽고 있는 책들 보면 다 그 경제적인 자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노력을 미리 그런 돈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세팅을 해놓고 현재 상황에서 노력 없이 또 돈이 쌓이는 그런 구조를 요즘에는 만들어야 된다. 요즘엔 그런 자기계발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선생님도 그거 읽으면서 생각이 굉장히 요즘에 좀 약간 많아지는,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그거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이걸 부정적으로 보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냥 보시다 보면. 그래서 당시에는 아무런 노력 없이 재물을 모으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더라도 그 이름에서 썩은 냄새가 나게 될 것일세. 그러니까 노력 없이 얻는 돈은 썩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까닭에 사람이 죽었을 때 입속에다 구슬을 넣어주어 그 사람이 깨끗하게 살았음을 나타내주는 것일세. 그러니까 죽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엄행수는 지저분한 똥을 날라주고 먹고 살고 있으니 지극히 불결하다 할 수 있겠지. 왜냐면 이거 뭐예요? 겉으로는 저 사람이 똥 나르는 사람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불결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있겠지만 그가 먹고 사는 방법은, 그의 내면은 어때요? 그리고 먹고 사는 그런 방법은 굉장히 지극히 향기롭다는 거야. 내면은 상당히 향기롭다는 거야. 내면은 덕스럽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가 처한 곳 역시 뭡니까? 뭘 가지고 평가하는 거야? 겉모습을 보고 평가한 것이죠. 겉모습은 굉장히 지저분하지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흙벽으로 대충 쌓고요. 위에 풀을 쌓아서 그냥 구멍 하나 내서 거기에 쭈그리고 들어가 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굉장히 지저분하지만 또 어때요? 내면은 어때요? 의리를 지키고 있죠. 그렇죠? 의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극히 높다 할 것이니 내면은 아주 튼실한 사람일세. 자, 그 뜻을 미루어 보면 만종의 녹을 준다 하더라도 저 사람에게 벼슬을 내려준다 해도 그가 어떻게 처신할지를 알만한다네. 그 사람은 당연히 안 받을 것이네.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상을 통해 이 사람이 이제 깨달은 바를 이제 깨달았다. 나는 저 예덕 선생의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런 걸 깨달았구나 하는 자신의 깨달음이 나타나 있어요. 자, 어떤 걸 깨달았냐? 이렇게 깨달았다. 거야. 나는 깨끗한 가운데서도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깨끗하게 보여도, 겉으로는 멀끔하게 보여도요, 우리가 보여도 속은 좀 구린내 나는 사람이 있죠. 속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양반들이 이제 그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더러운 가운데서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네. 자, 더러운 거는 뭐겠어요? 겉으로는 더러운 거 바로 예덕 선생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내면은 굉장히 깨끗하고 덕스러운 사람이었죠. 이거 누구예요? 예덕 선생을 말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이 있음을 나는 인제 깨달았다네. 나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중요한 사람이에요? 선결자 사람은요. 이 사람은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덕 선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아주 견디기가 힘든 경우를 당하면 언제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렇죠. 내가 어떤 처지가 힘들었을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그때 내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엄청 힘들면 예덕 선생을 생각한다는 거야. 그때 엄행수를 생각하면 견디지 못할 일이 없었지. 왜냐면 나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지만 딱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저렇게 엄행수 힘들게 살고 있지만 내면은 아주 고고하지 않아. 내면은 굉장히 소박하고 검소하고 대단하지 않나. 향기가 나지 않나. 저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진실로 마음속에 좀도둑질할 뜻이 없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엄행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 그치? 엄행수란 사람의 내면이 본받아야겠다. 자, 이를 더 확대해 나가다면 성인의 경지에도 이를 것일세. 그러니까 저 사람처럼 내면을 점점 잘 갖고 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다고? 예덕 선생이 자신의 내면을 잘 갖고 있면 결국에 성인이 된다는 거야. 굉장히 성스러운 사람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극도의 칭찬이죠. 저 사람은 성인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분수에 맞게 소박하고 검소하게 실용적이고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엄행수를 이제 칭송하고 있는 극도의 칭찬이에요. 저 사람 성인의 경지에까지도 이룰 수 있다. 계속 이 레벨을 확대해 나간다면. 그래서 선비로서 공군하게 산다고 해서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얼굴에까지 그 티를 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니 엄행수와 비교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는 거의 드물 걸세. 엄행수를 보시오. 아주 소박하고 검소하고 겉으로는 지금 더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은 아주 향기롭지 않은가. 저런 사람을 보다 보면 자기 자신과 엄행수를 비교하다 보면 아 내가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그만큼 이제 엄행수의 내면을 칭찬을 하고 있죠. 높게 보고 있죠. 그래서 나는 엄행수를 스승으로 모신다고 한 것일세. 그래서 나는 엄행수가 나보다 내면의 덕성이 더욱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승으로 모신다고 말한 것일세. 나왔죠? 자,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선생님으로 모시는 것이지 어찌 감히 친구 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은 나의 친구의 레벨이 아닐세.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선생님의 레벨일세. 라고 해서 엄행수에 대해서 굉장히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러한 이유에서 자, 이 사람을 왜 예덕 선생이라고 부르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엄행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왜냐면 내면의 덕성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죠. 본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친구의 레벨이 아니야. 내면의 덕성이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뛰어난 레벨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선생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예덕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일세. 라고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뭘까요? 우리가 자목과 선결자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옛날 책들은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공자의 논어 같은 거도 보시면 다 대화 형식이거든요. 논어도 대화의 형식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아들러의 심리학 이론을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보시면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옛날 책들은요 사실 고전은 거의 이렇게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좀 특징이다 라는 거 그냥 뭐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책도요, 이 글도요, 바로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목은 바로 선결자의 제자였죠. 사실은 엄행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비천한 사람과 그리고 버타는 바로 우리 선결자 스승님을 이제 비판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겉으로만 드러난 모습을 중시했고 좀 허위의식을 지니고 있는 당대 지배층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구나. 당시에 이제 양반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선결자는요 이덕무고요. 이제 바로 스승님이고 바로 이제 자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는 거죠.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엄행수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예덕 선생이라고 칭송하면서 이 사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겉으로만 사귀는 거 이해타산적인 사귐을 비판하고 내면의 사귐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내면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결국에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사람의 겉모습보다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선결자의 태도가 결국 작가인 박지원의 생각하고도 동일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문 내용은 다 이제 끝났고요. 뒤에 이제 그 마무리 우리 정리 부분이죠. 마무리 정리 부분 한번 쭉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마무리 정리 부분을 보시면 갈래는 고전 소설이고요. 이게 이제 박지원의 소설이어서 한문으로 쓰여졌어요. 한문. 우리가 지금 글은 이제 한글로 읽었지만 번역된 거고 한문으로 쓰여진 단편 소설이고요. 그리고 풍자 소설이에요. 풍자는 우리가 아시죠? 이제 돌려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과 비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비판이 사실은 의도지. 그래서 어쨌든 웃음보다 비판의 비중이 훨씬 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풍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비판하나요? 당대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허위의식, 특히 자목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제자인 자목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던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있어요. 성격은 당연히 그거 잘못됐다 하는 거 알려주는 거니까 교훈적이고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세게 말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풍자적이고 이제 비판적이고 엄행수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보기도 하더라. 뭐 그렇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고전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배경은 조선 후기의 상황을 가지고 있더라. 실학 사상을 담고 있더라. 그리고 주제는 바람직한 벗의 사귐. 어떻게 사귀는 거예요?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귀는 것이죠. 이 사람이 생각할 참된 인간상은 누구예요? 바로 그 예덕 선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조선 후기에 이제 상황이 급변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잖아요. 점점 근대로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새로운 인간상이 중요한데 어떤 새로운 인간상을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덕 선생이 바로 그런 인간상이다라고 하는 이제 것을 이 글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이제 양반보다는 노동계층의 삶을 칭송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은 이제 노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선 시대에서는 조금 이제 낮게 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높게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실사고시의 태도 굉장히 실용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학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대화 형식으로 있다는 것. 그리고 엄행수에 대해서 인물들 상반된 평가가 있죠. 자목은 부정적으로, 선귤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특히나 소외된 하층민의 삶, 이게 누구예요? 엄행수, 바로 예덕 선생이죠. 이 삶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간상, 우리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대표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사회를 대표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거,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내면을 중요시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면을 중요시한다 라는 점에서 겉으로 판단하지 않는 점에서 우리가 더 넓게 본다면 이제 평등 사상까지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핵심 정리 한번 쭉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선귤자와 자목의 대화 형식을 통해서 바람직한 벗의 사귐과 참된 인간상, 이게 예덕 선생이죠,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제자인 자목은 스승인 선귤자가 비천한 선분이 엄행수와 교분, 친구하고자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이에 자목은 스승에게 거북한 마음을 전하고 난 스승님의 제자하기 싫습니다. 전하고, 선귤자는 자목에게 이해관계나 아첨에 의해서 맺어지는 인간관계가 아니 올바른 교우의 도를 가르치며, 그래 너 겉으로만 사람 판단하지? 그럼 겉으로 사람 사귀는 거 얘기해줄까?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그거 아니지? 네가 생각해도 그거 아니지? 그래 내면으로서 친구 사귀는 건 이런 것이야. 이렇게. 그래서 내면이 뛰어난 친구는 바로 엄행수와 같은 사람일세 해가지고 엄행수의 인물됨을 칭송한다. 자, 이 소설은 한 인물의 생애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전의 특징. 그래서 예덕 선생 전이에요. 한 인물의 생애, 한 인물의 이제 일생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표현을 하는 걸 전이라고 하거든요. 전의 특징을 취하고 있으며, 선귤자의 말을 통해서 작가의식, 특히 선귤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예덕 선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 면들이 다 누구의 얘기라고? 결국 작가인 박지원의 생각이기도 하다. 왜냐면 선귤자가 이덕무이고요. 바로 박지원도 실학자이고요. 둘 다 실학자니까 둘이 통하겠지, 그지? 작가인 박지원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거 바로 선귤자 이덕무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예덕 선생전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습활동과 역시 문제풀이로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